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누피링입니다. 운명적인 사랑 찾아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간 30일간의 로맨스, 내 배낭 속의 영웅남자 파트 4 이자 마지막 회 읽어드릴게요. 코랑의 탁자 위로 가자스랴. 맨 처음 내가 아직은 영국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망설이고 있을 때 마커스는 스코틀랜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독특하고 멋진 경험이 될 거라고 했다. 두 번째, 영국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티켓을 구하는 중에는 그의 말이 조금 바뀌어서 꽤 난이도 있으며 모험성 짙은 등산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이미 티켓을 사고 가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전화로 꽤 경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할 때야 어떻게든 가겠지만 내려올 때는 아래를 바라보며 미끄러지면 바로 황천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니 등산용 신발을 신고 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로 떠나기 전날 리즐리의 집에서 다 함께 모여 저녁을 먹을 때 리즐리가 너희가 가는 곳은 어떤 곳이니? 라고 묻자 그는 발을 까딱 잘못 디디면 절벽에서 떨어진 양들의 시체처럼 까마귀 밥이 되기 쉬운 곳이야.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나는 모험을 좋아한다. 등산도 좋아하고 고소공포증도 없어서 남들이 꺼리는 위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으며 무언가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냈다는 짜릿한 쾌감을 즐기는 편이다. 하지만 마커스가 점점 수위를 높이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게다가 이날의 일진이 심상치 않았다. 아끼던 반지를 잃어버리고 마커스가 생일 선물로 준 열쇠고리를 가방에 달려고 애쓰다가 손톱에 피가 날 정도로 심하게 부러졌다. 모든 상황이 그곳으로 가는 일을 만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내가 맡은 배낭이 내 상체보다 훨씬 큰 100리터짜리로 내겐 너무나도 크고 버거웠다. 머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라면 짐작할 수 있을까? 갑자기 세상의 모든 짐들이 내 어깨 위로 얹힌 듯한 느낌에 가방을 맨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렇지만 무거운 카메라 장비 가방에 삼각대까지 들고 가는 마커스 앞에서 불평을 할 수는 없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훗날 그가 나를 떠올릴 때 가방 하나도 제대로 못 짊어지던 약골이라고 떠올릴까 봐서 나는 이를 악물고 꾹 참아냈다. 고맙게도 마커스는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챘는지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져주었다. 사실 바람이 불면 가방의 부피가 워낙 커서 무게 중심을 잃기 일쑤였지만 나는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걷는 것에 점점 익숙해졌다. 문제는 조금 뒤에 시작됐다. 마커스가 굉장히 가파른 길 옆에 떡하니 멈춰서서 루시, 이 길이 이제부터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너무나 아찔해서 입도 뻥끗 못할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다. 100리터짜리 배낭을 진 내게는 그 길이 마치 절벽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뭐랄까, 어릴 때 처음으로 스키장에서 느꼈던 아찔함이랄까? 같이 갔던 언니의 손에 이끌려 중상급자 코스로 올라가는 리프트에서 내려 아주 가파른, 당시 내 눈에는 절벽으로만 느껴졌던 슬로프를 내려다보며 아, 짧은 나의 인생은 여기서 마무리되는구나 라고 절망했던 그때의 느낌과 아주 흡사했다. 물론 그때의 나는 스키를 벗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슬로프를 걸어 내려가는 길을 택했다. 아무리 어린 나이였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는가 보다. 하지만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스키부츠를 신고 내려온 것 또한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중간쯤 내려오다가 구조요원 아저씨의 어깨 위에 실려서 내려왔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도저히 마커스에게 이 가방을 짊어지고 절대 못 올라가니까 돌아갈 거야. 혹은 난 죽어도 못 올라가니까 너 나를 짊어지고 가든지 아니면 혼자서 가! 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나를 이 위기에서 구조해줄 구조요원 아저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 먹어도 마스바야.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초콜릿 바인데 스코틀랜드에서는 튀겨서 먹기도 한대. 난 아직 먹어볼 기회가 없었지만 말이야.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코스는 에너지를 꽤 요하는 곳이니까 먹어두면 마지막 한 걸음 내딛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초콜릿을 좋아하는 평소의 나라면 어떻게 이걸 튀겨 먹을 수 있느냐? 집에 가는 길에 먹어보자. 여기 사람들 참 성격 이상하다 등등 한바탕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냈을 터이나 마치 사형 집행이라도 앞둔 듯 난 코스 앞에서 심각해져 있는 나는 어쩌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를 이 초콜릿바의 맛을 음미하느라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나의 두려움과 상관없이 이 초콜릿바는 참으로 달이 달고 부드럽고 맛있었다. 이제 내 손에는 속이 빈 마스바의 빈 껍질만 남아있다. 마커스는 나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의 눈은 큐 사인을 보내고 있었다. 아, 운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가방을 메고 올라가려는 순간 배낭적으로 보이는 두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가는 길을 멈추고 마커스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억양을 들어보니 독일어권에서 온 것 같았다.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지만 도무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특히 배낭족들이 자기들끼리 대화를 할 때에는 정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속으로 그들이 독일인일지 스위스인일지 혹은 오스트리아인들일지 궁금해 대화 중에 끼어들어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스코틀랜드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은 내내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다. 깜짝 놀랐지만 그냥 웃으며 그들에게 아, 그러세요. 휴가 중이신가 봐요. 스코틀랜드 참 아름답네요. 라고 칭찬만 늘어놓았다. 나중에 그들이 멀어진 뒤에 마커스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사실 마커스도 그들의 강한 스코틀랜드 억양을 알아듣느라 힘들었다고 한다. 자, 이제 가자고. 그런데 마커스 올라가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뭔데? 나 꼭 안아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줘. 알았어, 이리 와. 그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순간 모든 두려움이 증발되고 걱정도 눈 녹듯 사라진다. 아무 일 없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나는 무게에 대한 중압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커다랗고 무거운 배낭을 몸에 단단히 밀착시켰다.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레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덩치 크고 무거우며 마치 거머리들처럼 들러붙어 있는 내 어깨의 배낭을 거센 바람이 후려치면 나는 무게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땅을 붙잡고 가자니 모든 배낭의 무게가 목으로 실려와 고통스럽기까지 했다. 도저히 계속 갈 수가 없어서 쉬는 빈도수는 늘어가고 쉴 때마다 발밑으로 보이는 낭떠러지는 내가 죽음과 생존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다. 이대로 중심을 잃으면 나는 배낭과 함께 절벽으로 굴러떨어진다. 살기 위해 도중에 배낭을 벗어던질 수도 없다. 이미 배낭이 너무나 단단하게 내 몸에 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없으면 우리에겐 식량도, 침량도, 옷도, 휴지도 없고 심지어 물도 없기 때문이다. 이 상태로 어떻게든 겨우 올라간다고 해도 내려가는 건 더 위험하다는데 어떡하지? 마커스는 그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도 천하장사처럼 벌써 끝까지 올라갔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대체 난 언제 저기까지 올라간담?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다. 탁자 위에서 빈둥거리며 대굴거리기. 마지막 최고 난코스 3분의 1 지점에서는 까딱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급기야 마커스는 나의 100리터짜리 가방을 들어주었고 그래서 나는 그나마 가장 위험하고 가파른 지역을 가벼운 몸으로 오를 수 있었다. 일단 가파르고 위험한 코스를 지나자 막판에는 다시 가방을 메고 목적지인 테이블까지 갈 수 있었다. 가는 내내 나는 마커스를 노려보며 정말 멋지지 않기만 해봐라. 평생 원망하고 괴롭힐 테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경이로웠다. 초록과 바위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곡선과 직선으로 교차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다. 가깝게는 초록 잔디 사이로 핀 작고 귀여운 샛노란 꽃부터 멀리는 바다와 호수 그리고 작은 마을이 보였다. 참으로 고즈넉하여 내가 세상의 모든 복잡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절벽을 오르며 죽음의 공포를 체험하고 옷이 흠뻑 젖을 만큼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올라왔는데 그 모든 노력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으니 슬슬 한기가 느껴졌다. 나는 그의 옆으로 꼭 붙어 앉았다. 채온과 채온이 만나니 다시 따뜻해진다. 둘 다 기진맥진하여 한동안 그렇게 앉아있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베이스 캠프를 세운다. 테이블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양들의 은밀한 흔적이 가장 적으면서도 경치 좋은 곳을 찾아냈다.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선택한 곳은 바다 저편으로 귀여운 섬이 보이는 지점이다. 여기가 좋겠지? 동이, 와, 저기 섬이 있네. 되게 귀엽다. 저런 섬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집도 한 채 짓고 작은 배를 사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나오는 거야. 집에는 위성 인터넷을 달고 말이야. 우리 저 섬에 이름을 지어주자. 그래, 좋아. 뭐가 좋을까? 바보 같은 이름을 하나 정해보자. 너무 쉬웠나? 그럼 루시 섬이잖아? 뭐야? 참네, 그게 말이 돼? 당연히 마커스 섬이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낙찰된 거야. 우리는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섬의 이름으로는 마커스 섬이 가장 적당하다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 텐트를 세운 뒤 우리는 마커스 섬과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발견하고는 넋을 놓고 한참을 빠져들었다. 그리고 일조량이 마음에 드는 풍경을 발견하면 장비를 들고 나가서 각자 이상적인 위치에 삼각대를 설치하고는 사진을 찍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다시 텐트로 돌아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체스를 두고 커넥트포도 즐겼다. 조금 더 활동적인 시간을 갖고 싶을 때는 테이블 주변을 산책했다. 양떼와 만나면 인사를 건네고 죽은 양들의 시체를 보면 명복을 빌어주기도 했다. 손바닥만하게 난 풀을 뜯어먹겠다고 절벽 위로 올라가는 바보 양이 있으면 극구 말렸지만 고집쟁이 먹보 양들은 듣는 둥 마는 둥 기어코 모험을 선택했다. 다행히도 내가 있는 동안에는 보지 못했지만 가끔 그렇게 절벽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적은 양의 풀들을 뜯어먹은 뒤에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 앞불싸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쳐 죽는 양도 많다고 한다. 내가 양띠라서 양들을 더 염려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제발 바보처럼 굴지 말고 정신 좀 차려달라고 부탁도 해보았지만 양들은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천으로 널려있는 풀을 뜯어먹느라 여념이 없다. 나와 마커스는 식사 때가 되면 준비해온 식량을 하나씩 꺼내어 간단하게 조리했다. 아침에는 조리가 필요 없는 에너지바와 바나나 1개, 점심에는 하인즈 케첩을 얹은 소시지 샌드위치를 먹고 저녁에는 등산객을 위한 특별 건조 음식으로 뜨거운 물만 부으면 15분 만에 먹을 수 있는 파스타나 리조또 봉지 음식을 먹었다.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겠다. 이 고원은 그야말로 거의 완벽하게 순수한 대자연으로 인공적인 건물이 전혀 없는 곳이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은 더더욱 기대할 수조차 없다. 따라서 액체든 고체든 배출을 원하기만 한다면 사방이 환하게 뚫린 대자연 전체가 내 화장실이 된다. 남자의 경우 남들의 시선을 등질 수만 있다면 액체는 신속한 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 마커스는 텐트에서 몇 걸음만 걸으면 펼쳐지는 절벽 화장실에서 액체를 배출했지만 나는 그의 몇십 배나 되는 거리를 더 가야만 지대가 낮아지는 꽤 은밀한 장소에서 볼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 물론 지나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 훔쳐보는 것만 같아서 불안했다. 언젠가 한 번은 하루 종일 비가 와서 내내 텐트에서 빈둥거리는데 어김없이 신호가 왔다.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달래던 나는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곳곳에 양들의 은밀한 흔적이 산재한 그곳에서 캄캄할 때 텐트 밖으로 나왔다가는 그중 하나를 밟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커스, 나 화장실에 다녀올게. 그래, 다녀와. 그런데 루시, 비도 오고 보는 사람도 정말 없으니까 제발 멀리 가지 마. 나 심심하니까 빨리 와야 돼. 알았어, 노력해볼게. 하지만 아무리 비가 오고 보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텐트에서 꽤 멀리 떨어진 나만의 은밀한 화장실로 향했다. 내리는 비를 맞으며 홀로 걸어가는데 문득 이건 마치 동물이 자기 영역을 표시하러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키득거렸다. 볼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바로 텐트로 들어가지 않고 더 어두워지기 전에 다리 운동 좀 하려고 잠시 주변을 거닐었다. 마커스도 텐트 안이 답답했는지 괜히 나와서 어슬렁거린다. 비는 점점 세차게 오고 날도 금세 어두워져서 텐트로 들어와 체스와 커넥트포를 했는데 두 게임 모두 나의 전패로 막을 내렸다. 이윽고 빛을 잠식한 어둠이 찾아왔다. 이곳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달빛마저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는 달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밤에는 너무 추웠기 때문에 가져온 옷가지들을 모두 꺼내 입고 침낭으로 기어들어갔다. 겨우 잠이 드나 싶었는데 갑자기 마커스가 말을 건넨다. 있지, 나 너 화장실 간 사이에 하도 심심해서 네 카메라로 셀카 찍었어. 나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왠지 너 그 사진 지금 보고 싶지 않니? 궁금하면 보는 게 어때? 라는 강한 뉘앙스가 호기심을 자극했다. 생각해보니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멋진 포토그래퍼인 마커스가 근사한 풍경을 포착해서 찍어두었을지도 모른다는 궁금증에 이끌려 사진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부스럭거리며 어둠 속에서 겨우 카메라를 찾았다. 더듬더듬 전원을 켜고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푸하하하하하하하 세상에, 야, 나 그만 좀 웃고 싶어. 나 좀 말려봐. 나 좀 멈춰줘. 나는 의외의 사진에 배꼽을 잡고 깜깜한 텐트 안을 대굴대굴 굴러다녔다. 프로 사진작가가 찍은 멋진 풍경 사진을 기대했던 나는 화면에 나타난 마커스의 사빨뜨기 눈과 내밀어 올린 혓바닥, 그리고 잔뜩 말아내린 아랫입술을 보고는 도저히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겨우 찾아내 확인한 사진이 그런 웃기는 얼굴이라니. 나는 웃음을 멈추고 싶었지만 마커스의 기묘한 웃음소리가 더 웃겨서 배꼽을 쥐고 굴러다녔다. 마커스 역시 웃음을 멈추려고 노력했으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내 웃음소리가 더 웃겨서 자기도 다시 웃음보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단다. 이렇게 우리는 야밤의 텐트 안에서 서로의 웃음소리 때문에 쉬지 않고 미친 사람들처럼 웃어댔다. 하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웃다가 거짓말처럼 둘 다 갑자기 웃음을 멈춘 뒤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채 각자 잠들었다는 사실이다. 고맙게도 웃느라 올라간 체온이 추운 밤을 지내는 데에 엄청난 보온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Landing on reality. 여느 때처럼 일출을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볼 수가 없었다. 어쨌든 카메라를 설치한 수고가 아까워서 나는 몇 장의 사진을 더 찍는다. 그런 뒤에 혼자 반대편 봉우리로 넘어가 테이블에 전경을 담았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양 4마리가 나타나서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경계하다가 안심이 됐는지 한가로이 풀을 뜯거나 꾸벅꾸벅 고개를 까딱이며 잠을 잔다. 그 모습이 하도 귀여워서 양들의 한가로운 풍경을 프레임에 담아보려고 주변을 살금살금 오가며 기회를 엿봤다. 이런저런 사진들을 카메라에 담고 테이블로 돌아가 보니 마커스가 짐을 꾸리고 있었다. 하산할 때가 온 것이다. 드디어 오늘 밤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뛸 듯이 기쁘기도 했지만 테이블에 머무는 내내 날씨가 좋지 않아서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고 하산하는 아쉬움이 더 컸다. 그러나
우리에겐 더 이상 마실 물도 없고 마커스는 런던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하니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모든 짐들을 정리해서 가방을 단단하게 꾸린 뒤 아쉬움과 함께 텐트도 접었다. 식량과 물이 빠진 내 배낭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졌지만 난코스에 대한 공포만은 변함없이 남아있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내 머릿속을 내내 맴돌았던 생각은 오직 세 문장뿐이다. 1. 넘어지지 말 것. 2.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말 것. 3. 다치더라도 죽지는 말 것. 혼자 심각해져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코스가 훨씬 수월하다는 걸 경험했다. 가파른 건 매 한 가지였으나 올라올 때에는 마른 자갈과 모래가 깔려서 미끄러웠던 지대가 우리가 머무는 동안 비가 와준 덕분에 덜 미끄러웠고 풀과 흙 계단의 적당한 수분이 신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줬다. 또 가방의 부피가 줄어들어 움직임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도 크게 작용했다. 난코스를 대략 수월하게 내려온 뒤로는 열심히 걷기만 했다. 걷는 내내 나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를 풍경을 되도록이면 깊고 넓게 담으려고 애썼다. 주변 전체의 푸른 언덕과 구름이 완만한 목장 같은 풍경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다. 바람 향기와 싱싱한 풀과 검은 흑색과 슬프게 죽어있는 양 시체의 주변을 빙빙 맴돌던 까마귀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말이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동안에는 꽤 많은 등산객을 만났다. 고원 위에 있는 동안에는 전부 합해봐야 5명 정도의 사람을 만났을 뿐이었는데 역시 그곳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땅이었던 것일까? 드디어 저 멀리 보이는 마커스의 차를 발견하는 순간 이제는 특별한 땅에서의 기억을 뒤로하고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무거운 배낭을 몸에서 떼어내서 차의 뒷좌석에 싣고 카페 벤치에 앉아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리고 아주 오래간만에 개운한 양치질도 했다. 며칠간 묵은 입안의 때들이 씻겨나간다. 그리고 블루베리, 딸기, 산딸기가 혼합된 화이트 초콜릿을 손에 쥐고 런던으로의 긴 여정을 시작했다. 찻길에는 양떼가 우르르 몰려 있었는데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지팡이를 든 늙은 양치기가 개에게 호령하며 양을 몰았다. 그들의 수백 년 역사를 생각하니 지켜보는 나 자신도 잠시나마 그 오랜 일상의 일부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에 괜스레 신기했다. 이후 몇 개의 스코틀랜드 성에 들렀는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실망스러웠다. 4년 전 눈발 날리던 발렌타인데이에 독일 휘센에서 보았던 노이슈반스타인 성과 같은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상상했던 내가 잘못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럴싸한 사진이라도 남기겠다며 장렬하는 태양열에 살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셔터만 눌러댔다. 어쨌든 고성의 카페테리아에서 맛보았던 캐러멜과 초콜릿의 조화가 강렬하고 달콤함이 인상적이었던 백만장자 쇼트케이크만이 고성에 대한 밋밋한 실망감과 아쉬움을 위로해 주었다. 네스호의 괴물과 조우하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일에는 늘 관심이 많았던 나는 네스호의 괴물 네시에 대해 무척 궁금해했었다. 그 존재를 굳게 믿고 있는 나를 위해서 정말 있어주길 바라며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나도 그 호수에서 며칠간 자리를 잡고 괴물의 존재를 내 두 눈으로 확인해 보리라고 결심한 적도 있었다. 심지어는 네시가 늙어 죽기 전에 봐야 하니 괴물이 오래오래 살아주길 간절히 소망해 보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유명한 네스호에 가게 될 줄이야. 너 네스호의 괴물 알아? 당근이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존재한다고 믿어왔는걸. 정말? 너 참 순진하다. 그런데 넌 네스호가 스코틀랜드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영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뭐 그거야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나 같은 나라인 줄 알았기 때문이지 뭐. 내 홍콩 친구 피안 알지? 지난번에 제임스랑 피안이랑 셋이 이곳에 왔었는데 네스호의 괴물 이야기를 하니까 피안이 꼭 가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언젠가는 니스호의 괴물을 보러 프랑스의 니스에 꼭 갈 거라고 하더라고. 니스호의 괴물이라니. 제임스랑 나랑 얼마나 웃었던지.
마커스는 내가 박장대소라도 하길 기대하며 터지는 웃음을 쿡쿡 참아가며 말했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웃기지가 않아서 뚱한 표정으로 마커스를 쳐다봤다. 이내 머쓱해진 마커스는 내가 원한다면 박물관에 데려다 주겠지만 자기는 밖에서 기다리겠다며 말을 돌렸다. 나는 그 제안에도 역시 시큰둥하게 돈 내고 그런 데 들어갈 생각 없으니 안 가도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차를 타고 한참을 왔는데도 호수는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강만 보인다. 야, 도대체 내 소는 언제 나오는 거야? 박물관은 관심 없어도 호수는 꼭 보고 싶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루시. 지도를 봐. 내가 아까 넷소의 괴물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우린 이미 넷소 옆을 달리고 있는 거라고. 뭐시? 아니, 그렇다면 이게 강이었단 말인가? 차 세워. 뭐? 차 세우라고. 나 사진 찍을 거야. 마커스는 어이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면서도 순순히 차를 세워줬다. 다녀오라고. 난 차에 있을 테니. 차에서 내려 천천히 호수로 내려갔다. 나는 작고 둥근 뭐랄까 백두산 천지 같은 호수를 상상했다. 당연히 호수 주변에는 괴물 사진을 찍기 위해 고독하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몇 년째 상주하는 사진작가도 몇 명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 물론 거대해서 끝을 볼 수조차 없는 넷소를 보고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여기에 괴물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아마도 이건 누구나 실제로 넷소에 가게 되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소의 괴물은 존재한다. 그건 바로 돈을 벌기 위해 괴물을 창조해낸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들은 나처럼 머나먼 땅에서 괴물이 있다는 호기심에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짭짤한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다고 했다. 수년간 트레일러에 살며 괴물 사진을 찍기 위해 노력 중인 사진작가조차 이제는 사진 찍는 것보다는 생활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훗날 친구들을 만나면 여기가 그 유명한 괴물이 살고 있는 넷소라고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 카메라 전원을 끄고 뒤돌아가려는 순간 흘끗 둥근 물체가 수면 위로 나왔다가 들어간 것도 같다. 다시 휙 돌아서 노려보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미심쩍어 보이는 수면의 한 자리에만 약간의 파장이 보이는 것 같긴 하다. 내가 잘못 봤나? 넷소에는 정말 괴물이 살고 있는 걸까? 에이, 모르겠다. 궁금하면 직접 가서 확인하시라. B&B에서 생긴 일. 끝도 없이 기나긴 4시의 보금자리를 지나서 인상 좋은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B&B에 도착했다. 이제 스코틀랜드 여정의 마지막 밤이다. 그 남자와 이 여자가 이번 영국 일정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기도 하다. 우리는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샤워를 하자마자 각자의 침대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커스는 갑자기 어둠 속에서 말한다. 히드로 공항에 갈 때 너 알아서 혼자 가. 그는 도로가 복잡한 출근 시간 무렵에 히드로 공항까지 차를 몰고 가는 짓은 별로 하고 싶지 않으며 그렇다고 단지 공항에 이 여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튜브를 타고 간다는 것이 우스운 일 같다고 말했다. 여자는 섭섭한 마음이 더해져 매우 불쾌해졌다.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왔는데 다시 지구의 반을 돌아 긴 여정을 해야 하는 나에게 단지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갈 때는 알아서 가라니. 마커스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까? 점점 서러워졌다.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영국까지 날아와서 이렇게 서럽고 초라한 기분을 맛봐야 하는 건지. 루시, 너 삐쳤니? 내가 말했잖아. 됐어. 네가 일단 그렇게 마음먹었으면 끝난 거 아니야? 똑같은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만해.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흐른다. 너 지금 우는 거야? 그가 불을 켠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다. 그가 내게 다가온다. 그는 나를 달래려고 한다. 나는 이불 속에서 울고 있다. 나와봐, 루시. 나랑 이야기하자. 무슨 얘기를 해? 그냥 얼굴 좀 보여줘봐. 나는 망설이다가 이불 밖으로 나간다. 그가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준다.
지금 나한테 소원이 있으면 아무거나 말해봐. 무슨 소원? 아무거나 내가 다 들어줄게. 정말? 아무거나 다 괜찮아. 나는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다. 딱히 대단한 소원이 떠오르지 않았다. 집에 가는 날 공항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려다가 말았다. 머릿속이 점점 하얀타. 나는 여전히 젖은 눈을 하고 그를 바라만 보았다. 없어. 어쩐 일인지 그의 눈도 슬퍼진 것 같다. 그는 조용히 나를 안아준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다가 잠시 떨어져 서로를 바라본다. 아직도 눈물이 흐른다. 그의 눈은 아직도 슬프다. 우리는 다시 서로를 꼭 껴안고 길고 긴 키스를 한다. 오늘은 나랑 같이 자자.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네가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꼭 안아줄게.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의 침대로 간다. 그는 나를 아침이 올 때까지 아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렇게 나는 그날 밤 그의 품에 안겨 포근하고도 깊은 단잠에 빠졌다. 런던 to 서울. See you at Narita Airport. 날이 밝아온다. 나는 조심스럽게 마커스의 품에서 빠져나와 아기처럼 잠들어 있는 그의 이마에 살짝 키스해주고는 우두커니 앉아 방을 둘러보았다. 가정집을 개조한 것으로 보이는 이곳에는 흑백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다. 사진 중에는 주인 아주머니의 소식적 사진도 눈에 띄었다. 젊은 시절의 아주머니는 놀랍게도 영화 배우는 저리 가라 할 만큼 절세 미인이었다.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활짝 웃으며 방은 따뜻했냐고 묻는 아주머니의 얼굴에 빛바랜 사진 속의 모습이 겹쳐진다. 세월이 지나면 껍데기의 미모는 오래된 사진처럼 바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아름다움이 배어난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간직한 아주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지면서 훗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늘 단정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정오쯤 스코틀랜드와 작별하고 휴양 마을인 블랙불에 도착했다. 청소년 시절 마커스가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여겼던 도시라고 한다. 우리는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막 튀겨낸 도넛을 먹으면서 신나게 돌아다녔다. 귀신의 집에도 들어가 보고 다른 놀이기구들도 타고 싶었지만 갈 길이 먼 우리에겐 사치다. 날이 저물 때쯤 우리는 피자 익스프레스에서 즐겨 먹었던 피자를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해서 리슬리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마커스와 나는 일주일 동안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간 있었던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리슬리에게 보고했다. 리슬리는 내가 찍은 디지털 사진들을 구경하고 리얼하게 펼쳐지는 우리의 생생한 부연 설명들을 들으며 즐겁게 웃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다. 나머지 이틀 밤은 런던에서 유학 중인 친구의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다. 리슬리와 또다시 따뜻한 포옹으로 작별을 한다. 루시, 왠지 모르게 너와는 꼭 다시 만날 것 같구나. 나는 그녀의 느낌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로부터 1시간 뒤에는 1년 전 로모카메라 카페에서 만나 친해진 현정이를 만났다. 우리는 반가워서 서로를 얼싸안고 밤새도록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현정이는 영국에서 디자인 사진을 공부하고 있는데 쉐어하우스에서 살고 있으므로 나를 재워주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두 여자의 이야기는 끊길 줄은 몰랐다. 그런 와중에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마커스와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서운한 밤이었다. 런던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공들여 화장을 하고 아껴두었던 연보라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는 긴 생머리를 잘 빗어내렸다. 그리고 현정이와 무작정 런던을 누비고 다녔다. 빨간색 2층 버스를 타고 런던을 배경으로 셀프 사진도 찍고 거리 한복판에서 까르르 서댔다. 늦은 오후 코벤트 가든의 여행 전문 서점에서 마커스를 만났다.
안 그런 척 하려고 애썼지만 사실 나는 이날 내내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커스와의 헤어짐이 슬프기도 하면서 그에 대한 감정이 아직 혼란스러워서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묘한 기분은 그를 향한 괜한 심술을 불러왔다. 나는 잘 웃지도 않고 내일 한국에 가는데 왜 오늘 한국 레스토랑을 예약한 것이냐며 그를 나무랐다. 뮤지컬도 그랬다. 나는 레미제라블이나 맘마미아가 보고 싶었는데 단지 자기의 친구가 그 악단에 있어서 표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름도 못 들어본 뮤지컬을 예약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짜증에 화살이 되어 그에게 날아갔다. 그에게 잘 보이겠다고 공들여 화장을 하고 발의 고통도 감수하며 친구한테 하이힐까지 빌려 신고 나왔는데 예쁘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그가 얄미웠다. 발이 아파 죽겠는데 버스 타기 싫다며 걷기를 고집하는 그에겐 정말 화가 났다. 이런 기분을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이니 즐거운 척 하자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내 자신이 철행하기까지 했다. 헤어지는 버스 정거장에서 마커스가 걱정한 것은 자기가 타고 갈 기차의 막차 시간이었다. 스코틀랜드 여정의 마지막 날 밤에 B&B에서 한 키스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나는 헤어짐에 대해서 조금의 아쉬움도 표현하지 않는 그를 보고 절망했다. 그는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오자 급하게 짧은 포옹을 해주고는 허겁지겁 기차역으로 달려갔다. 혼자 남겨진 나는 친구의 동네에서 길을 잃고 어둡고 낯선 골목을 헤매야 했다. 겨우 친구의 집을 찾아 지친 몸과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를 위해 공들였던 화장을 다시 지우고 맨 얼굴로 돌아와 몸을 씻고 내일의 긴 비행을 위해 몸을 누였다. 잠들기 전까지 내 머릿속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자꾸만 맴돌았다. 난 오늘 우리가 헤어지는 게 하나도 슬프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슬퍼하지 마. 한 달 뒤면 우린 다시 만나게 되는걸?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꼭 한 달 뒤에 나이타 공항에서 만나자. 영국 스코틀랜드 이야기를 마치며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일 중에 하나이다. 더군다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서 만남이 쉬워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나는 특별한 느낌으로 영국인 친구 마커스를 인터넷에서 만났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도 그 친구는 내가 꿈꿔온 모든 인생 요소를 현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 영국에 갈 때는 어느 정도 환상이 깨져서 돌아오길 바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그가 내 이상형에 가깝다는 사실만 더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왔다. 그는 평생 내 곁에 두고 차곡차곡 추억을 쌓아서 훗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다. 아마도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그를 신의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내가 영국으로 가기 전에 이곳에 오면 해주겠다던 그의 약속들은 마치 선거 유세 때의 공약처럼 지켜지지 않은 것도 많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만약 마커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번 영국과 스코틀랜드 방문에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내게 무상으로 제공해준 따뜻한 음식과 침대 덕분에 최소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와 함께 지낸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관광객이 아닌 영국 현지인의 일상을 경험했다. 영국 사람들이 어떤 집에 사는지, 무슨 과자를 좋아하는지, 영국의 시골 마을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카페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지, 영국 제도에 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1년 동안 나라에 빼앗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사람들이 열광하는 백화점은 어떤 기업 철학으로 운영하는지, 여행하면 어디에서 묵을 수 있는지 등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하나 잘 둔 덕분에 영국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나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다. 그가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게 되면 내게 베풀었던 것처럼 최대한 즐겁고 편안하게 대접해야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에게 연인 감정을 품고 있는 내가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미지수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여행을 가이드해주겠다는 약속도 취소하고 싶었지만
마커스를 배신할 수는 없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떨어져 있는 동안 그에 대해 친구 이상의 감정을 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운동과 드라이브로 그에 대한 감정을 지우는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행을 잘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어쨌든 나는 영국이 그립다. 마커스와 함께 도로를 달리던 기분도, 우리가 손잡고 산책하며 지나던 영국의 풍경도, 변덕스러운 그 나라의 하늘도, 나를 중독시킨 자파 케이크도, 브릴의 오래된 풍차도, 언제나 맛있었던 피자 익스프레스도, 런던의 빅벤도 모두 그립다. 특히 아일 오브 스카이에서 보았던 마커스 섬 위로 떠올랐던 무지개는 오래도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좋았던 만큼 아쉬움도 남는다. 유명한 티룸에서 제대로 티타임을 가져보지 못한 것, 더 많은 미술관을 가보지 못한 것, 노팅힐에 가보지 못한 것, 런던 아이를 타보지 못한 것, 밤의 런던의 유명한 클럽에 가보지 못한 것,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를 마셔보지 못한 것 등은 다음에 영국에 가면 꼭 해야 할 숙제로 남긴다. 사실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숙제가 남아있는 한 난 영국을 꿈꿀 것이다. 영국의 향기를 다시 맡을 수 있는 그날을 말이다. 에필로그. 이 여자와 그 남자는 약속한 대로 한 달 뒤에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서 재회했다. 그리고 한 달간 발길이 닿는 한 열심히 일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건너와 백령도와 설악산을 여행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난 뒤 이 여자는 호주로, 그 남자는 중국으로 각자의 길을 떠났다. 함께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길을 달리다가 어디든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곳에 삼각대를 설치했다. 길 위를 달리는 동안에는 이 여자가 혹은 그 남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다. 일본에서는 구름에 휩싸여 보이지도 않는 후지산을 노려보거나 아무도 없는 나가노의 얼음보다 차가운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가을이 시작된 산꼭대기에 텐트를 치고 있으면 노루들이 찾아와 텐트 주위에서 밤새도록 끽끽거렸다. 비수기라 아무도 찾지 않는 캠핑장에 텐트를 치고 있으면 이번에는 원숭이들이 텐트를 둘러싸고 밤새도록 춤을 추었다. 오키나와까지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도쿄의 하라주쿠에서는 일본에서의 마지막 식사로 영국에서 즐겨 먹었던 피자 익스프레스를 찾았다. 한국의 백령도에서는 하얀색 트럭을 몰고 다녔다. 나는 캄캄해질 때까지 사진을 찍고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운전하는 트럭의 짐칸에서 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바라보며 행복해했다. 보라색 승용차를 몰고 간 설악산에서는 하루에 5시간씩 산행을 하고 산중 사찰에서 신도들 사이에 끼어서 설법을 들으며 새우잠을 자기도 했다. 그 사이 대청봉에는 첫눈이 내렸다. 사찰에 머무는 동안 미역국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했던 마커스는 식사 때가 되면 울상이 되곤 했다. 나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동안 그가 중국으로 건너가기 직전까지 아주 열심히 그를 도왔다. 모델을 섭외하고 식당을 찾고 그의 작품 사진을 위해서 빛 반사판을 들어주면서 땀을 뻘뻘 흘렸다. 언제나 행복한 순간만 이어졌던 건 아니다. 병원에서는 내게 무리한 산행으로 무릎에 이상이 왔으니 쉬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래도 나는 호주로 가기 전날까지 하루 종일 서울 바닥을 걸어다니며 짐 싸는 것도 잊은 채 그를 도왔다. 하지만 슬프게도 여행이 즐거울수록 내 가슴에는 빈 구멍만 더 크게 뚫렸다. 온라인으로 만난 남자를 운명이라고 믿고 영국으로 날아간 나의 이야기가 로맨틱 코미디 영화 같다고 생각한 것은 주위 사람들 뿐만 아니었다. 나는 내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 믿으며 해피엔딩을 기대했다. 그러나 내 이야기는 보통의 해피엔딩 로맨틱 코미디 영화와는 달랐다.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어딜 가도 손을 잡고 다녔으며 지난 키스까지 나누었던 마커스와의 추억이 영화였다면 둘의 사이는 분명 급진전되어서 지금쯤이면 결혼까지 하고도 남았겠지. 하지만 현실의 나는 그에게 단순한 친구다. 아주 특별한 친구.
나의 이성은 그의 말 맞다나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애써 강조하지만 그와의 키스를 나눌 때마다 심하게 떨리던 내 심장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는 마커스로부터 들은 마지막 뉴스는 지금은 단지 좋은 친구지만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는 여자가 살고 있는 베이징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었다. 나의 운명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를 도무지 멀쩡한 정신으로 들을 자신이 없던 나는 그에게 연락을 무기한 중지하자고 통보했다. 그는 나와의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연락을 끊으면 안 된다고 끝까지 주장했지만 나는 마커스에 대한 어수룩한 감정을 정리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모질게 굴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신기한 것은 아직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그 남자를 지구 어디선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 말이다. 어쨌든 마커스, 그때까지 한동안은 안녕. 혹시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마커스의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저는 그 이후에 마커스를 만났어요. 다시 한번 만나게 됐었고 그거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게도 마커스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이 책이 나온 2006년 그때 이제 리슬리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저는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고 나서 리슬리를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이미 보내드렸었기 때문에 리슬리에 대해서 썼던 부분을 제가 직접 번역해서 뭐라고 썼는지 알려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비행기표도 다 예매를 해놨었는데 제가 산티아고 길을 다 걷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리슬리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국에 가게 될 예정이었으므로 저는 영국에 가서 그녀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대신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했고 그 자리에서 마커스를 다시 만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는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저희가 마지막이었어요. 네. 다시 한번 저의 어설프고 서툴렀던 첫 번째 작품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말이죠. 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